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주차 수업을 시작할 거고요. 이제 3주차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2주차 때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2주차 때 배웠던 건, 그러니까 뭐 1주차, 2주차를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눈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구. 그래서 어떤 걸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시각기라는 것은 안구와 뭐 안구 부속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그 시각기라고 하는데, 그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그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던 게 이제 1주차, 2주차 수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2주차 때 배웠던 거는 제일 먼저 배웠던 건 안검. 안검은 이제 눈꺼풀이고요. 이제 상안검과 하안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검은 눈꺼풀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순목형산처럼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감는 이유는 이제 광선을 차단을 하거나 약간 휴식을 위해서, 혹은 이제 각막의 수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눈 깜빡임은 누구나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남자는 뭐 2.8초, 여자는 4초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이제 망막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안근, 그러니까 근육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도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결막. 결막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구 쪽에 붙어있는 구결막, 그리고 그 암검 쪽에 붙어있는 검결막, 그리고 그 두 개의 결막을 이어주는 연결하는 원계결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 쪽, 그러니까 이 안구 쪽에 붙어있는 구결막과 이 눈꺼풀 쪽 앞쪽에 붙어있는 검결막,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잇는 원계결막,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막은, 이 원계결막이 이동성이기 때문에 안구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누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눈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눈물은 크게 세 개 층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안쪽, 그러니까 눈물의 가장 안쪽에는 점액층, 두 번째는 수분층, 그 위에는 오일층이 되어 있는데, 점액층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을까요? 이제 각막 위에 눈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막 표면에 잘 붙게 하는 게 이제 이 점액층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액층 구성 물질인 뮤신이라는 게 이 각막과 결막의 표면을 친수성으로 바꿔서 이 물과 잘 붙게 하는 게 이 점액층의 역할이고, 이 오일층은 이 수분, 그러니까 눈물이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물 위에 이렇게 기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일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눈물의 증발을 막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웠었던 게 이제 조금 내용이 조금 더 있었죠. 먼저 안구에 영양 공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우리가 각막이랑 수정체는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막에 해당하는 포도막, 이 포도막이 굉장히 혈관이 많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각막과 수정체는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혈관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좀 특이한 방법으로 영양 공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각막은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제 눈물에서 이제 산소를 조금 공급받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방수를 통해서도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주변에 각막의 혈관이 아니라 각막 주변의 혈관을 통해서 조금 영양분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막은 뭐 눈물, 방수, 아니면 주변의 혈관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영양 공급을 받는데, 이 수정체는 모든 에너지를 방수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 의존도가 각막보다는 수정체가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었던 게 근육, 안근에 배웠습니다.
안근은 이제 뭐 외안근이 있고 내안근이 있는데 우리가 좀 자세히 배웠던 건 외안근이에요. 이 외안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눈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게 외안근인데, 그래서 총 6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네, 외직근, 내직근, 상직근, 하직근, 상사근, 하사근. 그래서 4개의 직근과 2개의 사근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이 안구 운동을 할 때 그 근육이 어떤 근육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먼저 이제 내직근, 상직근, 하직근, 하사근은 동안신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사근은 활차신경, 그리고 외직근은 외전신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신경이 총 1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좀 관련되어 있는 게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3차신경, 외전신경, 얼굴신경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동안신경에 이제 나머지 4개, 내직근, 상직근, 하직근, 하사근이 영향을 받고, 활차신경은 상사근, 그리고 외직근은 외전신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근육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다고 아까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구 모형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안구 모형은 이제 위쪽에는 이렇게 비어 있고 이 밑에는 근육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이쪽이 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을 귀 쪽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부착되어 있는 걸 보면 이쪽이 코 쪽이라 했으니까 이쪽이 내직근에 해당을 할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건 외직근에 해당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있는 요거는 하직근에 해당을 할 거고, 우리가 하사근이든 상사근이든 어떻게 부착이 된다고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상직근이면 상직근은 이제 안구에 이렇게 부착이 된다고 했었죠. 이때 대각선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근데 상사근은 뒤쪽에 부착돼서 앞쪽으로 이렇게 빠진 다음에 뒤로 빠진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사근은 이렇게 보면은 이 뒤쪽에 부착돼서 앞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사근.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 직근들이 작용했을 때 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직근이 앞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 붙은 부위는 이제 따라오겠죠. 근육을 따라서. 그래서 이쪽이 내직근이라 했는데, 이 내직근이 작용을 하면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겠죠. 이 눈은 코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외직근이 당겨지면 이렇게 눈은 귀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직근이 당겨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눈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가 당겨지니까, 부착 부위가. 그리고 요번에 하사근, 뒤쪽에 붙어 있어서 앞쪽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사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당겨진다. 그러면 눈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어떤 근육이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눈이 이렇게 위를 볼 때 어떤 근육을 쓰느냐? 먼저 기본적으로 위를 볼 때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상직근이 당겨져서 이렇게 눈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여기 뒤쪽에 붙어있는, 아래쪽 뒤쪽에 붙어있는 하사근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져서 눈이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위를 볼 때는 상직근과 하사근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오른쪽을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오른쪽 눈이고 이쪽을 볼 거예요. 오른쪽을. 그러면 오른쪽에 외직근이 작용을 해서 눈이 오른쪽을 볼 거고, 이제 왼쪽에 있으면 이쪽이 이제 내직근 쪽이겠죠. 왼쪽에서는 이제 내직근을 사용을 하면 오른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외직근, 왼쪽에 내직근을 사용해서 오른쪽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직근들이 어디 부착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이게 작용했을 때 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 부착 부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배웠던 게 우리가 망막이었습니다. 망막. 이제 망막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상이 맺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맺혀야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망막의 후국, 그러니까 뒤쪽에는 이제 황반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맺혔을 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황반부 중앙에 있는 중심화, 이 중심화 부위에 상이 맺혀야 가장 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중심화에는 추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심화에 상이 맺혔을 때 가장 선명한 거예요. 추체가 뭐냐? 추체는 이제 색각을 구별을 하는 거고, 이 간체는 명암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체가 많은 곳에 상이 맺혀야 색을 또렷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화에 상이 맺혀야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중심화에 맺히게 하려면 안구를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쪽에 맺히게 하려면 뭐 이쪽을 봐야 되고, 그런 것처럼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게 외안근이고, 외안근이 하는 안구 운동은 중심화에 상을 맺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화에는 추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상이 가장 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추체와 간체도 조금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간체가 양은 많지만 명암은 구별하는 거고, 추체는 양은 적지만 색상은 구별하는 거고, 중심화에 몰려 있다,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화 쪽이 시력이 가장 좋을 거고 상이 가장 선명하니까 중심부에서 조금씩 주변부로 갈수록 이제 시력은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신경 유두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안구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망막을 통해서 이제 쭉 나가서 뇌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신경들이 나가는 부위가 이제 시신경 유두부 부분이고요. 이곳은 이제 추체나 간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이 맺히면 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을 봤을 때 이 시신경 유두부에 해당하는 쪽에서 오는 빛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쪽을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리적 암점 혹은 마리오트 맹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신경이 뇌까지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시신경 유두부를 통해서 나간 게 이제 뇌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 교차부, 그 다음에 시삭, 그 다음에 외실상체, 그 다음에 시방선, 그 다음에 시중추를 통해서 이제 뇌까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시각 전도 경로 중에서 어느 부위에 장애가 생겼을 때 내 시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요거는 앞으로 뭐 4학년까지 됐을 때도 문제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눈을 그리고 시각 경로 부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렸었는데, 이 그림처럼 이제 그려주시면 되고, 양쪽 눈을 그리고 안쪽은 X자로 교차가 되고 바깥쪽은 그거를 이렇게 겉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려주시면 이제 어느 부위에 장애가 생겼을 때 시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건데, 먼저 중요한 거, 여기서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눈의 상에 맺히는 게 반대 방향이 맺힌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눈의 오른쪽에 맺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이제 시야를 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눈이 나오자마자 있는 부분을 시신경 부위라고 하고, 그게 교차하는 부위를 시신경 교차부라고 하고, 이 시신경 교차부 뒤쪽을 시삭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신경 교차부, 시삭,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시신경 부분이 장애가 생겼을 때 시야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시신경 교차부에 장애가 생겼을 때 시야가 어떻게 되느냐,
시삭부가 장애가 생겼을 때 시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체를 인식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물체에서 나온 빛이 뭐 각막, 수정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굴절이 돼서 망막에 빛을 맺히고, 망막에 있는 시신경이, 시세포들이 이런 걸 빛을 받아서, 상을 받아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가 저기 물체가 어떤 모양을 갖고 어떤 색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는 안구가 그쪽을 봐야 돼요. 왜냐면 그쪽에서 나온 빛이 내 중심화에 맺히게 하려면 눈이 안구 운동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안구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먼저 배웠던 게 조절이었습니다. 안구의 조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조절이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망막에 상이 맺히지 않고 망막 뒤쪽에 상이 맺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망막 뒤쪽에 맺히면 우리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망막에 맺혀야 상이 선명한 거니까 망막 뒤쪽에 맺힌 상을 망막까지 이렇게 당겨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더 앞쪽에 맺히게 해야 되니까 이건 플러스 렌즈 효과를 내야겠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 수정체가 조금 더 두꺼워져서 플러스 효과를 조금 더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뒤쪽에 맺힌 상이 망막 쪽으로 맺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즉 이제 조절이란 우리가 가까이 볼 때 상이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수정체가 조금 두꺼워지는 과정이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동공 크기 변화. 우리가 동공 크기는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좀 밝은 곳이나 빛이 강한 곳에 가면 우리가 빛을 조금만 들어와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이 너무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조금만 들어올 수 있게 동공이 작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어두운 곳에 가면 우리는 최대한 많은 빛을 받아야 되죠. 조금이라도 있는 빛을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동공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공이 작아지는 걸 축동이라 했었고, 동공이 커지는 걸 상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동과 상동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우리가 가까이 볼 때 조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정체가. 그리고 동공은 이제 축동이라는 거와, 그리고 양쪽 눈이 이렇게 모이는 폭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가까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볼 때는 조절, 축동, 폭주, 이게 다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고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근견 반응이라고 합니다. 혹은 근견 반사.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과 동공 크기가 작아지는 것과 폭주가 동시에 일어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를 조금 종합하면 1주차, 2주차를 같이 해서 외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눈과 카메라를 비교하면서 외우면 조금 쉬울 거예요. 먼저 이제 눈의 안검은 눈꺼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눈꺼풀은 뭐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처럼 카메라의 셔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각막과 수정체. 각막과 수정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빛을 꺾어주는 거잖아요. 굴절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막과 수정체는 빛을 꺾어주는 게 주 일이니까. 그리고 공막은 이제 안구의 가장 외쪽,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몸체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의 맥남막, 이거는 중간층으로서 색소도 많고 뭐 혈관도 많고 이런 부분이니까 카메라의 어둠 상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홍채, 이 홍채는 가장 중요한 건 동공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 홍채의 중앙 부분을 동공이라 하니까 우리가 동공이라는 게 빛이 많으면 작아지고 빛이 적으면 커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카메라의 조리개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의 망막은 여기에 상이 맺혀야 가장 선명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상이 맺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카메라 필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눈에 대해서 1주차, 2주차를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 눈은 사실 안경과학과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학년까지 계속 배울 거예요, 눈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안경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큰 틀은 잡았지만,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수업들이 아무래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학 개론을 통해서 그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큰 틀을 잡았다. 그래서 눈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요런 거였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공막을 배울 때 혹은 시계부학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큰 틀을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2주차 수업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경학개론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시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시력.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눈으로 물체를 보고 그 물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이제 시력인데, 이 시력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이란 게 어떤 건지 먼저 알아보고, 시력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종류의 시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시력이 어떤 거냐면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어떤 물체를 보는데, 그 물체를 본다는 거는 그 물체의 존재를 저희가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게 어떤 건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이제 시력입니다. 그래서 시력은 물체의 존재나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을 하고, 이것은 이제 눈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눈의 기능. 그러니까 눈의 기능은 이제 시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물체를 보고 그 형태를 인식하는 게 시력이고, 그 시력은 이제 눈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시력은 세 가지가 조합으로 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가시채소력, 두 번째 분리채소력, 가독채소력.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전체를 종합하는 게 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채소력, 분리채소력, 가독채소력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채소력입니다. 가시. 요거는 이제 정의는 백색 배경에서 볼 수 있는 채소 흑점의 크기 또는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채소의 빛을 말을 하며 망막의 빛에 대한 감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을 하면, 이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백색 배경에 있는 흑점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흑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흑점을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 흑점이 가장 인식할 수 있는 흑점 중에 가장 큰 거일 수도 있고, 어느 분들은 요게 혹은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최소 흑점의 크기 혹은 우리가 이제 최소 빛의 량, 이게 가시채소력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망막이 어느 정도의 빛에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작은 빛도 이 망막이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게 가시채소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리채소력. 요거는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점으로 인식하는 점의 최소 간극을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옆에 그림을 보면 이쪽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요거는 이쪽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쪽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분리됐다는 거를 인식하려면 우리가 이걸 눈으로 봤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두 개의 점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이 하나의 점으로 보이면 안 되고 요 점과 요 점이 두 개의 점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옆에 그림도 마찬가지로 요 점과 요 점이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점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이쪽도 이 점과 이 점이 두 개의 점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런 시표가 뭐 요 정도 크기가 있을 거고 요 정도 크기가 있을 거고 요 정도 크기가 있을 거고 뭐 이 정도 크기가 있을 거고 점점 작아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작아질 건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점 부분, 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간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여기까지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긴 두 점이다.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어느 부분이 뚫려 있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느 사람은 여기까지 인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원형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여기까지 읽었던 사람의 분리체수력은 여기 값에 해당이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읽었던 사람의 분리체수력은 여기의 값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리체수력은 눈의 해상력을 말을 합니다. 얼마만큼 눈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느냐, 해상력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분리체수력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체수력은 두 개의 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두 개의 점을 하나의 점, 그러니까 이어진 것처럼 보이면 요거는 이제 분리체수력이 되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가독체수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경원이나 안과나 그냥 일상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는 시력 검사 방법이죠. 가독체수력, 말 그대로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자 또는 형태가 가장 작은 크기가 어디까지 읽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숫자를 읽고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문자와 형태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가독체수력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어느 사람은 6까지 3, 뭐 이런 거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만 이게 어떤 숫자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력이 0.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독체수력이 0.6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눈의 생리적 기능도 필요하고 그리고 심리적 요인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리적 요인은 뭐 어떻게 보면 주의력 혹은 이게 숫자 4 뭐 이런 인식 능력 이런 능력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가독체수력이 아무래도 실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옆에 시력표를 보면 가독체수력도 있지만 이렇게 분리체수력도 검사하는 거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체수력, 그리고 분리체수력, 가독체수력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우리는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 그리고 두 점을 두 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간극, 그리고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자의 가장 작은 크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력은 크게 중심 시력과 주변 시력이 있는데요. 중심 시력은 우리가 이제 망막에 대해서 배울 때 황방부의 중심하에 상이 맺혀야 가장 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시력은 물체의 영상이 황방부 중심하에 투영될 때 가장 예민하다.
그러니까 가장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방부 중심하에 맺히는 그 시력을 중심 시력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중심 시력에서 조금씩 주변부로 갈수록 시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상위 선명도가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주변부에 있는 시력을 주변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너 시력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력은 중심하에 맺히는 중심 시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력이라고 말할 경우에는 중심하서의 기능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시력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시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근시인 분들도 있고 원시인 분들도 있고 난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종합돼서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정하지 않은 눈의 상태, 즉 굴절 이상을 교정하지 않은 시력을 나은 시력이라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맨눈이라고 하죠. 안경을 쓰지 않고 렌즈도 끼지 않고 말 그대로 교정을 하지 않은 눈의 시력을 나은 시력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나 이런 굴절 이상을 교정을 한 후의 시력을 교정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크게 두 가지 분류를 배웠어요. 먼저 중심 시력 그리고 주변 시력.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중심 시력은 황방부 중심하에서의 시력, 그리고 황방부 중심하가 아닌 망막의 주변부의 시력이 주변 시력. 당연히 중심 시력이 주변 시력보다 조금 더 좋겠죠. 거기 그 황방부의 중심하에 맺는 게 상이 제일 선명하니까. 그리고 나은 시력과 교정 시력을 배웠는데 이제 나은 시력은 굴절 이상을 하지 않은 눈의 시력을 나은 시력이라고 하고 교정한 후의 시력을 교정 시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력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이 시력의 단위는 어떻게 되고 시력은 어떻게 정해지는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력의 단위는 1분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각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력의 단위는 각도다. 그래서 시각이란 주시하는 물체의 두 점에서 안구의 절점에 대하여 그은 두 직선이 만드는 각도로 망막상의 크기와 관계한다. 그래서 각도가 커질수록 망막상의 크기가 커진다. 이런 정비례 관계가 형성이 될 거예요. 시각이란 물체랑 이 눈의 선을 긋고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거고, 그래서 시력은 최소 시각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소 시각이란 두 점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가장 작은 시각입니다. 말 그대로 두 점이 두 점이라고 인식되는 가장 작은 각도를 최소 시각이라고 하는데 그 최소 시각의 역수를 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 시각이 1분각일 때 시력은 1분의 1이 되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시력은 최소 시각분의 1이구나. 그리고 이 시각은 주시하는 물체의 두 점에서 안구 절점에 그은 선이 이루는 각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그림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볼게요. 요 그림을 보면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응시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물체에서 이 안구 절점, 이쪽이 이제 절점이거든요. 그럼 안구의 절점에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 검정색 그림처럼 이렇게 긋는 겁니다.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점에서 이 A, B, 이 물체까지 이루는 이 각도가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쭉 이어서 망막에 맺히는 거를 봤을 때 이 각도가 더 크다고 생각했으면, 예를 들어서 각도가 더 크면
더 밑에 이렇게 빛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망막상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물체에서 절점까지 이은 두 직선의 각도를 시각이라 한다. 그럼 이 시각과 거리, 그리고 물체 크기, 그리고 망막상의 크기 이런 걸 다 연관해서 한번 볼게요. 혹시 이제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물체가. 그럼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위치에 하고 있으면 물체가 이 절점과 이루는 각도를 한번 볼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앞에 그려보겠습니다. 물체가 더 앞에 있어요. 거리가 더 가까워졌을 때 이 절점에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물체가 더 앞으로 오면 이 각도는 더 커지죠. 그러면 거리가 줄어들면, 가까워지면 시각은 커집니다. 반대로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시각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물체 크기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물체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이제 거리는 똑같아야죠. 거리는 똑같고 물체가 이 정도 크기로 커졌을 때 이 점에서 이제 절점에 선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럼 물체 크기가 커졌으면 이 시각도 더 커집니다. 물체의 크기가 커지면 시각이 더 커지는구나. 이거를 인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각이 커지면 망막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물체가 커지면은 시각이 커진다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쭉 더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어보고. 그러면 원래 망막상이 이 정도 길이였는데 이 시각이 커지니까 망막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각과 망막상의 크기는 서로 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정리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시각은 작아지고 물체가 커지면 시각이 커집니다. 그리고 시각이 커지면 망막상의 크기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서로의 상관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리와 시각은 반비례, 그리고 물체 크기와 시각은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